445페이지 명의신탁의 유형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말이고요. 단순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양가로 3번 계약형 명의신탁, 위명 명의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어보고 다시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이자간 명의신탁, 이건 이자간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3자간, 계약 명의신탁 뒤에 있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법 시험에. 왜냐하면 이자간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니까.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2번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번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어서 무효다. 4번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 성립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개 중에서 이것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미리 약정한 대로 수탁자에게로의 이전 등기를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매도인에서 직접 수탁자에게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것이다. 2번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번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4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신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수탁자는 신탁자와 위임관계가 없으므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2016년 5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5월 19일 옛날에는 횡령죄가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2016년 5월 19일부로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변경됐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위명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자금을 지급한 후에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이다. 2번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번, 3번 447페이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기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승계 취득한다. 4번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다만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6번까지만 읽어보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법시행 이전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고 법시행 이후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금원이다. 뒤에까지 다, 벌칙까지 다 보고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448페이지 적용 제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제외, 양가로 1번 적용제외부터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닌 게 첫 번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이전받는 걸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고 2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등기. 이 신탁등기는 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신탁등기 이걸 많이 해요. 재건축조합이 수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면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조합장들이 옛날에 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개 좀 전에 말했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이 4개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명의신탁에는 해당이 되는데 처벌을 안 하는 게 그 양가로 2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3개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고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449페이지 벌칙 보겠습니다. 5번 명의신탁자는 이 벌칙 부분은 민법에서는 아직 민법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예? 언제? 1, 2월에 했다고요? 혼자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 했? 예? 네, 5년 민법에서 보통 다른 학원에는 안 했던데. 예? 벌칙이 아니라 벌금 했어 이거. 아니,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했어요? 네. 벌칙은 민법에서는 보통 강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민법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제됐어요, 벌칙이. 오히려 민법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네. 원장님이 하니까 많이 해주셔서 그런데 다른 학원에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민법 한 번만 딱 수업해가지고 민사특별법까지 진도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긴 했네. 일단 벌칙만 안 했을 뿐이고. 벌칙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민법 시험에는 벌칙이 잘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어쨌든 벌칙도 시험에 나왔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거 3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벌칙도 기억해야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은 이 명의신탁자 그리고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이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공법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 우리 벌금이나 징역은 딱 일사부재대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밖에 안 받죠.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건과 관련해서는 벌금이나 징역은 딱 한 번만 하면 끝이라고요. 벌금 냈는데 또 한 번 더 벌금 때리고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금은 뭐가 있어요? 건축법하고 농지법 두 개가 있죠. 공법에서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개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달라요. 분묘기지권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 없다고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많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안 되잖아요. 설날 아침에 보니까 TV조선에 틀다 보니까 98살 먹는 할아버지가 묘에 밤에 나타나가지고 막 묘에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묘 바로 앞에다 집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88인가 그게 한 10살 넘게 차이 나던데 매일 아침 새끼를 그 밥 해가지고 그 묘에다 갖다 놓고 절하고 아버님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살아있을 때 불효해서 그렇겠죠. 한이 맺혀가지고 살아있을 때 저처럼 효도한 사람은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한 번도 안 갔어. 그냥 살아있을 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지 말라 하더라고. 그냥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언을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불효한 사람들은 맨날 가서 울고불고 해요. 그 평소 때 살아있을 때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TV조선 그 게시판에다가 불법행위 조장하는 TV조선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 올렸어요. 그 불법이거든. 무조건 산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면 그게 집을 짓는 게 불법이든 아니면 묘를 설치한 게 불법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불법이에요. 그게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왜냐하면 그 묘가 보니까 이장했더라고. 옛날에 오래된 게 아니라 그 TV조선에 나온 거 보니까 최근에 이장했으면 그건 불법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엄청나게 묘도 크게 했더라고. 원래 봉구는 높이가 이게 1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왕릉처럼 해놨더라고. 크게. 그런 거는 무조건 불법일 수밖에 없어요. 면적도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이런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기간도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30년. 이걸 위반하면, 이 세 가지를 위반하면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이 장사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행강제금이 1차 이행강제금은 10%입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를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지나면 20%, 즉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다른 이행강제금들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데 이건 2번이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이제 자꾸 하는 것, 알던 거 계속하면 짜증날 텐데 괜찮겠어요? 이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걸 해도 참아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모르는 거 듣는 거는 쉽죠. 근데 알고 있는 걸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게 듣고 있는 게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알면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아는 것처럼 피내고 싶은데 모르는 척하고 듣는 게 쉽지 않죠.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받을 수자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고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등기 명인이 수탁자입니다. 받을 수자. 등기 명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매매도 아닌데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인 것처럼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두 사람 간에 명신탁 약정이 있었는데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 약속, 계약을 한 건 무효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다. 명신탁 약정도 무효고 아까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면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등기가 처음부터 넘어간 게 무효니까 소유자는 신탁자가 되겠죠? 등기가 무효니까. 근데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이죠. 알고 있어도 유효하고 몰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이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여기만 성립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신탁자인데 신탁자 가령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의 부동산을 을이 처분했기 때문에 을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신탁자 갑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할 수 없죠.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 시험에서도 법률강 민법에서 이자간 명의신탁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했네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데 3자간 명의신탁 세 사람 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민법을 많이 하는 건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민법 돈 받고 특강해요. 전부.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돈 주고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매매계약. 그런데 이게 매수인이 수탁자와 명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수탁자와. 그러면 이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매수인은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 될 거고요. 이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제 친구도 보니까 돈은 누나가 되고 제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재산이 내 재산도 아닌데 내 명의로 재산돼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현실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 있는데, 안 좋은 거는 세금 같은 거 많이 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많이 낼 수 있는 건 안 좋은 것도 있죠. 안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재산 없는 게 아예 없거나 아예 많은 게 살기 좋아요. 어중간하게 중산층이 살기 힘들어요. 아예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한 55만 원 정도 나와요. 정부에서 생활비도. 어중간한 게 이제 힘들죠. 그래서 뭐 국민건강보험 이런 걸 나오는 거는 안 좋지만 나머지는 다 좋죠. 그냥 팔아먹어버리면 된다고요. 그 제 친구한테도 빨리 팔아먹으라 누나 몰래. 이러니까 결국 안 판다더라고요. 팔아먹어도 지금 횡령죄도 성립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다. 근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뭐 가벌병 이거는 아무렇게나 정하면 돼요. 가벌병 뭐 이게 가벌병정. 그러면 민법에서는 가벌병정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유효입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매수인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요.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빨리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합의해서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럼 합의를 해서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안 넘겨주면 갑인 소유자가 무효니까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답답한 게 없잖아요. 돈은 다 받았고. 그러면 갑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 말이 좀 민법에서 대위라는 말 많이 쓰죠. 대신해서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지금 현재 매매는 유효죠. 효력 있죠.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2016년 5월 19일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횡령죄가 됐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주된 취지가 을이 횡령죄를 고소했는데 을이 네 물건이 자기 물건도 아닌데 네 것도 아니잖아. 네 것도 아닌데 뭘 횡령죄가 되냐. 자기 물건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변경돼서 옛날에 횡령죄 된다고 하다가 어쨌든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되고 이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 5년 이하 이진액이랑 똑같죠. 5년 이하 이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 이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나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두 사람만 비밀을 지키면. 이 3자가는 세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세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면은 거의 밝혀질 수가 있죠. 그 검사 수사하는 기법이 있어요. 빨리 부르라. 상대방이 부르는데 너는 끝까지 거짓말 할 거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진짜 부른다 싶어서 불고 나면 이렇게 수사 기법상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잡혀 들어가면. 지금 다 불고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말 안 할 것처럼 해놓고 들어가면 다 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를 우리 법에서는 신탁자라고 하는데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자금주, 물주, 전주를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 연예인들은 다 스폰서 있어야 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주인공 몇 번만 맡겨주면 금방 큰다고요. 지금 황금빛 내 인생에도 보니까 신혜선이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지금 벌써 완전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광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물주, 전주, 자금주가 있었다고 스폰서가 따로 돈 대주는 사람이. 이게 지금 MB, 도곡동 땅 이런 게 굳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누가 샀냐면 도곡동 땅을 처남이 샀다고 처남하고 형님하고 돈은 근데 옛날 검찰 수사 결과는
분명히 명의신탁은 했다. 근데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옛날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왜 모르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누구 돈인지. 그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냐 하니까 검찰총장이 세종대왕이 가신 지 6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으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옛날의 수사 결과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 이 사람이 매수인은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되겠죠? 매도인 관계에서는 매수인이 되고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다, 원칙은. 근데 아까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등기가 무효인데 이거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젊은 20살 먹는 여자분이 10억 가지고 오면 너 어느 놈한테 스폰 받았냐? 네가 벌진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매도인은? 안 묻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현실적으로. 돈 가져왔는데 너 누구한테 받았냐? 네가 벌은 거 맞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선의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유효합니다. 그 도곡동 땅 거기 제가 EBS에 한 5년 강의를 했는데 그 녹화로 갈 때마다 보면 매봉역 3번 출구에 그 도곡동 땅 그게 있거든요. 지금은 포스코 더샵이라고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 땅에. 근데 원래 도곡 사거리에 지하철이 생겨야 되는데 바로 그 땅 앞에 지하철 출구가 있다고요? 그 지하철 노선까지 변경된 거예요. 그 땅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합리적인 의심만 되고 있을 뿐이고. 자,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근데 뭐 악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선의입니다. 99%.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인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는데 이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가. 그래서 횡령죄 아니다.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3자는 역시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세 개 모두 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된다 했어요. 배임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에요. 배임죄.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103조에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됐을 때 이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도곡동 땅 같으면 이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매도인한테 20억 주고 샀어요. MB 처남하고 형님, 이상은 형님이 사가지고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돈이 뭐 반반 100억씩 처남하고 형님하고 있다가 지금 누구한테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거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200억에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가담했다면 포스코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무효가 된다고요. 무효가 됐다면 200억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인데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민법 수업 들은 거 맞아요? 들었다고 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 없다. 다만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 이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 측에도 반한다. 그래서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 돌려주게 되면은 이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게 되고 이 제3자만 현저한 불이익을 받음으로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이 민법 제2조 권리와 의무는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해야 된다. 권리는 이를 남용하지 못한다. 여기 신의 측에 반하면 다 무효잖아요. 그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건 돌려줘야 된다. 이게 판례예요.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746조는 안 돌려주지만
여기에서는 돌려줘야 된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200억 줬으면 무효가 됐을 때는 민법에서는 안 돌려줘도 된다 했어요. 만약에 돌려주는 걸로 돼 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이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명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우리 시험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만 시험에 출제됐고요. 우리 시험에는 사법고시에는 무효가 됐을 때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출제됐어요. 사법고시에는. 이거는 사법고시나 민법이나 중개실무나 똑같아요. 내용이 뭐 특별히 사법고시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래 민법이 지금 공인중개사 민법이 사법고시 1차 그 로스쿨 다니는 애들한테 풀으니까 못 풀어요. 풀으라고 하니까. 로스쿨 졸업하면 지금 5년 동안 5년이 아니라 5번 시험 볼 수 있거든요. 로스쿨 졸업하고 5번 만에 합격 못하면 아웃이에요. 영원히 아웃. 이제 시험 못 봐요. 아니, 고시 낭인, 고시 폐인 10년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 5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요. 너무 오래 하면 사람 폐인데 계속 불합격하고 그러면 막 살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감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한 5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고 5년 동안 시험 합격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 로스쿨이 지금 이제 한 50% 정도 합격률이 돼요. 처음에는 거의 100%, 80%면 군대 간 사람 빼고 다 됐었어요. 그 로스쿨 시험보다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 로스쿨 다닌 애들이 풀어보고 못 풀었어요. 공인중개사 1차 문제. 자, 명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 왜냐면 무효니까 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얼마냐고요. 1번 매수자금 금원이다. 2번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신탁자가 20억 대줬다고 20억에 도곡동 땅을 샀다고요. 근데 200억에 팔아먹었어요. 부당이익을 돌려받으면 20억 돌려받을 수 있냐 아니면 200억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답은? 민법에서 또 20억이라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책에서 읽어봤어. 지금 책에서 읽어봤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한 것도 틀리는데 민법에서 틀렸다는 말도 또 틀릴 수 있어요. 지금 447페이지에 5번, 6번에 있잖아요. 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고 법 시행 후면 여기 읽어본 것도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 민법에 들은 걸 기억하겠어요 지금? 그 언제 시행했냐면 이 법이 김영삼 정부라고 했잖아요. 제가 1995년 7월 1일부로 시행됐거든요. 그럼 도곡동 땅 이거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200억 다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는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마음을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다 소유자라고 밝혀지면 아버지만 처벌받으면 자기는 소유자니까 돈 다 부당이득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명의가 다 형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형님 아들들이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요?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기 쉬운 거예요. 사실 명의 돼 있으니까 안 주더라도 그거 달라고 소송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하여튼 빨리 아버지가 진정한 소유자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만 처벌받지 자기는 다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아버지 거니까 이제 다 돌려받으면 되고 부당이득으로. 요즘 젊은 사람 한 10년 잡혀가더라도 10억만 준다고 하면 살다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명법을 대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10억을, 만약에 10억짜리를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한 신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 신탁자가 무겁게 처벌받죠. 맡긴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첫 번째, 징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 일단 돈을 보자고. 돈을 얼마 뺏기는지. 벌금 2억까지 받을 수 있죠, 최대한. 그 다음에 과징금 얼마 있어요?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30이니까 얼마예요? 10억에 30%면 3억이죠, 3억. 최대 3억까지 과징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차 이행강제금 10%잖아요. 10%면 10억에 10%면 1억. 1차 이행강제금. 그리고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이하 최대. 그럼 2차 이행강제금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8억이죠, 8억. 8억 뺏길 수 있고, 여기에 수탁자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합하면 9억까지 뺏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이만큼 벌금을, 보통 우리 벌금은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5년이면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2억이나 되잖아요. 엄청나게 벌금이 더 많죠? 징역에 비해서 다른 법과 형평성에 비춰볼 때 이거는 징역형보다는 가급적이면 벌금형을 선고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취지가 있겠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다른 법은 다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징역 1년에 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금액 벌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에서 했어요, 이미.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은 거의 만점 받아야 돼. 뒤에 5문제 나오는 거는. 민법도 갈수록 쉽죠. 앞에 총칙이 가장 어렵죠. 모든 과목은 중개사법도 앞에가 어려워요. 시험은 별로 안 나오면서. 뒤에가 공법도 농지법이 최고 쉬워요. 맨 뒤에 있는 게. 그 공법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16문제 나와요. 세 개 과목이. 16문제 나오는데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는데 그거 하는 과목보다 공부할 분량이 더 적다고. 그럼 오히려 뒤에를 해야 되는데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앞에만 잡고 있고 뒤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는 사람 많아요. 농지법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시험 봤다는 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요하다. 중개 실무할 때 가장 많은 게 주택임대차 같더라고요. 매매보다. 저도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은 했더라고. 부동산 하면 중개사무소 일어놓으면 10건 하면 매매는 한두 건 될까 말까예요. 거의 다 임대차고 그것도 주택임대차가 대부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탄생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탄생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적 배경이 달랐어요. 이 법을 제정하는 시대적 배경이.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법대 교수 반대해가지고 뭐 반대했냐면 법을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의무사항이에요. 공청회 해야 되는 게. 공청회 할 때 서울법대 교수가 이게 최우선 면제 이걸 정부안으로 나오니까 최우선 면제가 뭐예요? 세입자가 채권인데 최고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물건보다도 최고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면제라는 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교수가 그럼 물권법 있을 필요 뭐 있냐. 물권법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잖아요. 먼저 등기된 것부터 먼저 배당해주잖아요. 근데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최우선 면제, 최고 먼저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설악산, 저 용화장성에 데리고 가서 추락사 시켜버렸어요. 등산 가자고 중앙정보부에서 그 안기부,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는 안기부 했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런 게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직소리 못하고 공청회할 때 반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어요.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워팰리스 전세 20억씩 지금 뭐 고현정이가 사는데도 20억이더라고. 설해마을 서초동. 고현정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강의하면서도 담배 쳐프면서 강의한 거 나왔던데요. 그 강의하면서도 그 교실 안에서 뭐 담배는 필 수 있지만 강의하면서 피는 건 좀 심하죠. 인터넷 치봐 고현정 담배 해가지고 치면 바로 나와요. 욕도 잘하고 성질이 더럽대요. 이번에 또 하차했잖아. 그 뭐 리턴인가 뭐 하다가 이때까지 PD를 다 교체시킬 때 지금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것마다 PD를 다 안 바꾸면 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꿨는데 이번에는 PD를 안 바꾸고 고현정이를 교체했나 보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너무 갑질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 돈으로 뭐 파카 이런 거 한 개씩 돌리고 막 좀 선행했다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PD들이 파카 필요 없다고 그냥
제때 제 시간에 나오기나 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사도 암기 못해가지고 프롬프트 이거 다 보고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짜증나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 20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김대중 정부 때니까 강력한 민주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은 없잖아요. 지금도 뭐 반대하는 사람 뭐 반대하고 욕하고 뭐 문재인이 이런 말 해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박정희 이런 말만 하면 바로 잡아갔어요. 긴급조치 위반으로. 시대가 달랐다고요. 그래서 상가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어요.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폭 올랐죠. 완전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서울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6억 천으로 환산보증금이 대폭 올란 거죠. 그만큼 어쨌든 오르긴 했지만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하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요. 그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랬다.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450페이지. 재정 목적은 보면 특례,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죠. 특별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법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가 서로 충돌하면 뭘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요. 상가면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한다. 적용되는 게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주거용 건물이네요.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비주거용은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다방에 딸린 방, 다방이란 말 나오면 적용 안 됩니다. 판례가 다방 판례가 있고요. 다방하고 주택 판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슈퍼마켓, 인쇄소, 인쇄소가 있고 주택이 있고 다방이 약 70%고 판례에 의하면 주택이 약 30%, 다방에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이 3개 있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방 주인은 다른 집은 또 있어요. 이건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주택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슈퍼마켓 인쇄소는 약 60% 정도 되고 주택의 면적이 5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이 상당하고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적용해 줘야 한다.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남자 혼자서 경기도 구리에서 방 한간에서 어린애 갓난아기 우유 먹이고 옆에 인쇄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쇄하다가 애 우니까 가서 또 우유 주고 여자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까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죠. 이게 유일한 주택,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유일한 주택인 경우는 보호된다. 결론은 다방 나오면 무조건 보호 안 됩니다. 판례가 이 다방이라고 커피숍, 바리스타, 스타벅스 이런 말 안 나와요. 다방이라고 나온다고 판례에는. 스타벅스도 안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스타벅스 이문이 한국은 완전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종놈들한테 그냥 노예들한테 그냥 파는 우린 자판기 기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많이 사 먹곤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방은 주택 아니고 다방이라는 말 들어가면 결론만 암기하면 돼요. 인쇄소, 슈퍼마켓은 주택하고 같이 쓰면 주택이다. 결론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판례를 보면 낮에는 식당이고 밤에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 이걸 시골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시골 밥상 같은 데 가면 낮에 장사하다 밤에 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유일한 주택인 경우는 적용됩니다. 이것밖에 없으면 적용된다. 근데 다른 데 집 있으면서 한 번씩 늦게 맞출 때 자고 가고 이런 거는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시험에는 아마 다방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민법 시험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우리 채권적 전세, 동네말로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는 사실상 용도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용도입니다. 세법도 사실상 용도죠. 세법도 실질과세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는 공부상 용도로 한다 했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이냐 주택 외를 분류하는 것은 공부상 용도, 여기는 사실상 용도. 동그라미 5번, 법인도 일정한 경우 적용된다 했는데 법인은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예외가 LH, SH, 중소기업 적용됩니다. 그럼 대기업은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법인이 적용 안 됐었는데 지금은 LH나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LH가 적용되는 것은 LH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현업에서 LH 전세 임대주택을 중개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LH에다가 먼저 그 당사자들이 신청합니다. 이제 저소득층 이런 경우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방을 얻으면 돼요. 얻으면은 경기도 같은 데는 LH에서 7천만 원을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럼 1억짜리 얻으면 3천만 원 내 돈 내고 LH에서 7천만 원 주고 그 LH에는 이자 2% 이자만 주면 돼요. 매월. 그러면 이자 한 8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 7천만 원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계약서를 어떻게 적냐면 계약서에 임대인은 그대로 집주인 임대인 적으면 되고요. 임차인은 LH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제 사는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근데 계약서에는 전차인이라고 안 적더라고요. 그냥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입주자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입주자라는 명칭을 적었다고 입주자고 뭐 전차인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전차인이라고요. 그래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야 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LH는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LH, SH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적용되지 않는 거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8번 연속 출제됐어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에 대한 판례는 뭐가 있냐면 우리 모텔에 숙박, 장기 투숙하는 거 숙박계약을 체결해도 그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차라는 게 민법에 보면 사용대차,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3개가 있어요. 그 임대차라는 거는 뭐냐면 차임을 지급하고 서행수익하는 게 임대차거든요. 모텔에 숙박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모텔에 장기 투숙해도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원룸 이거 중개할 때는 무보정 월세를 제가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적느냐 하면 일시사용 위한 단기임대차 이렇게 적어요. 계약서 제목에. 아니면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이행각서. 그래가지고 계약기간을 얼마냐 하면 3개월 내요. 3개월. 왜? 보증금도 없는데 나중에 뭐 2년 동안 무조건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이제 한 달 월세 내고 예치금 40만 원 내고 한 달 월세 40만 원 중개보수 10만 원 해서 90만 원 내고 거의 그날 바로 입주해요. 대부분. 왜냐면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바로 그날 저녁부터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일주일 안에는 다 입주하더라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달 이후에 입주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미리 그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기존 채권 회수 방법으로 소액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 민법에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짜 임대차라는 이야기죠.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서류상 주민등록 전신고만 해놓고 사는 것처럼 하고 있어도 오직 최우선 면제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면 돈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가 되겠죠. 가짜 임대차라는 이야기에 가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451페이지 대항력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타 좀 트세요.